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해부터 연준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주 급속한 금리를 인상했죠. 뭐 고강도의 긴축 뒤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과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얼마큼의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좀 더 실질적인 정보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라디오 살롱에서는 내 은행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금융 전문가와 함께 자금의 불안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금융 전문가로 모신 우리 대표님을 모셔야겠는데요. 네, 마커스 신 와이어발리 미주 법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전 라디오 서울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전 사장님께서 우리 마커신 법인장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쿠스 신 사장님은 현재 그 와이어발리 미주 법인장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분이 경력이 특이한 게 영국의 유명한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파이낸스를 석사하셨고 그다음에 그 전에 도이치뱅크에서 부사장 하셨고 그리고 시티뱅크 그룹에서도 부사장 하셨고 하여튼 그 금융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투자은행도 계셨고 그런 전문성을 띈 그런 전문가세요. 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핀텍을 창업하신 그런 또 창업 회사의 창업주의 기본 주주시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 벌어지는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현장감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들이 아까 뭐 은행 얘기하셨지만 은행보다는 예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예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은행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잘 몰라서 그렇죠. 항상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온 그런 은행 예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한번 질문과 대답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금융 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데요. 먼저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을 좀 여쭤볼까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을 이용할 때는 기본 서비스가 뭐 예금 대출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뱅크런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동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요와 관련된 기본적인 금융 상식 네. 이거를 먼저 여쭤볼까요? 네. 네, 뭐 지금의 위기가 사실 이제 예금과 관련된 위기고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은행이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예금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또는 고객의 예금 요구에 응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뭐 간단하게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라는 거는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 예금 이자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달된 자금을 다시 대출이라는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대출에서도 이제 이자가 나오게 되는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 비용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네. 그 이자율의 차이만큼이 은행 수익의 기본이 되는 구조고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정적인 예대 마진이라고 불리는 이자율 차이로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금의 뭐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예금은 요구불 체킹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어야 되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예금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를 갖고 있는데 대출 상품은 뭐 예를 들면 모기지 20년짜리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대출이라는 게 예금보다 만기가 훨씬 길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 그 자금을 대출한 자산을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객의 요금 인출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아주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목격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는 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의 금융 위기와 지금의 금융 위기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그보다 공통점이 더 크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기간의 재정 팽창, 통화 팽창이 종료되고 금리가 인상이 된 후에 그 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충격이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거는 반복되는 금리의 팽창과 수축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실제로 발생한 현상을 놓고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다른 점도 발견이 되는 거죠. 2008년은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모기지를 담보로 한 증권의 부실이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 그 은행 관점에서 보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이라고 하는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에 큰 손실이 발생해서 은행이 파산하거나 뱅크런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었고, 지금 뭐 실리콘밸리 뱅크 또는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시그너스 뱅크,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은행들의 경우는 사실은 자산의 부실 또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손실로 전환된 케이스라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생긴 문제니까, 상대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은행의 건전성, 뭐 재무적인 안정성 면에서는 2008년보다 지금이 나은 측면이 있고, 보여지는 현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문제를 야기시킨 이제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종류의 위험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걸로 예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사실 또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예금과 대출의 기본적인 것들, 결국 이제 그 듀레이션의 그 네. 미스매치라는 컨셉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도 보면은 그 실제적으로다가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전체 예금의 5% 미만이 25만 불 이하의 스티키한 그 디파짓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그 투자자들한테 받은 VC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작게는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돈을 받아서 실제로 그분들이 고금리 시대에 그 돈을 갖다가 운용해서 어떤 이자 수익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는 가장 그나마 빠르고 이익이 높고 돈으로 바꿀 수가 쉬운 국채에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서도 상당히 긴 그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 금융 전문가고 다 아시는 분들인데, 네. 이런 상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걸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한 건지,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증이 돼요. 상당히 큰, 왜냐하면 그 회사의 자산 규모가 뭐 200 빌리언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엄청난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의문스럽기도 해요. 네,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형태를 놓고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권 중에서도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거만으로는 유동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잘 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출은 아시다시피 현금화가 굉장히 어려운, 은행이 돈이 필요했을 때 대출을 현금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또는 대출을 조기 회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유가증권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국채, 채권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언제든지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는 안전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만기의 문제고요. 네. 예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이제 만기를 갖고 있는 상품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은
대부분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채권이었어요. 근데 이 장기 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빠른 기간 동안에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확정된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1년 후에 얼마를 받는다 또는 10년 후에 얼마를 받는다라는 약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돈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의미니까 오늘 갖고 있는 100원이 내일의 100원보다 훨씬 더 소중해지는 거고 내일 100원을 주겠다는 약속인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장기 채권이라면 더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장기 채권을 갖고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의 가치는 굉장히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한 채권을 팔아서 돈을 조달해서 예금을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큰 손실은 은행이 다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필요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은행이 파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은행 빠른 자산이 시간에 감소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자산을 갖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 조달을 더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본이 감소. 자본. 당연히 자본이 감소하면 자산도 네, 같이 그렇죠. 감소를 하는데 자본의 감소는 은행 규제는 은행은 이제 필요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지켜야 됩니다. 그 자기 자본 비율 밑으로 떨어질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고 그 조달에 실패하면서 결정적으로 은행에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하고 파산까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 네. 자기들은 네. 나름대로 그렇죠. 뭐 네. 은행 규율 잘 지키고 다 했는데 네. 급격한 금리 예측하지 못한 금리 인상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사실 또 연준이나 뭐 그쪽에서 실수했던 게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어때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 하다가 또 급하게 올리고 뭐 이런 네. 약간의 그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쳤겠네요. 네,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뒤돌아서 생각하면 조금 더 만기 관리를 잘 했더라면 채권 갖고 있는 채권 중에 단기 채권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만기 관리를 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사실 저희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은행들 중에 실리콘밸리 은행만큼 채권 비중이 높은 은행도 많지 않았을 거고 네. 그 만기 관리를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 은행은 더더욱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다 잘했다고 할 수는 분명히 없지만 근데 지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사태에서 봤듯이 많은 금융기관이 어떤 방만한 경영, 어떤 투자의 실패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었어요. 네. 그에 비하면 지금 실리콘밸리와 같이 사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그 국채를 샀고 또 아주 그 원리를 잘 지켜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네. 것인데요. 그렇다면 좀 국한에서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특수성,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지금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치금을 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항과 또 지금 그 미국에서의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점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규모가 큰 투자 은행이긴 하지만 사실 그 잘못된 투자에 대한 그렇죠. 폐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좀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국한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은행들한테만 미치는 위기인지 아니 이것이 일반 은행들 건전하게 지금 건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은행한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적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는 위기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위기의 정도 또는 위기를 이제 흡수하고 소화해내는 능력은 은행마다 굉장히 다를 텐데 네. 지금 위기의 양상을 보시면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이 네 개의 은행은 사실 은행이라는 같은 범주에 묶여 있긴 하지만 완전히 상이한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고객 베이스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은행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게 특정한 은행 또는 특정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은행에게만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뭐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 위기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구조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조적인 굉장히 긴 통합 팽창 이후에 아주 빠른 통합 긴축이라는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고 네. 이 구조적인 원인이 미치는 영향은 은행업이라는 업 전체에 굉장히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얼마나 잘 흡수하고 문제 없이 넘어가느냐는 개별 은행이 갖고 있는 기초 체력의 문제이겠지만 모든 은행들에게 뭐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이게 지금 우리 신 사장님은 되게 금융 전문가시니까 이제 얘기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좀 멋지게 포장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오랜 동안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네. 시중에 돈이 넘친 상태로 너무 오래 있어서 토가 팽창이 돼가지고 사실 되게 좋은 시절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또 코비드도 겪으면서 여러 다양한 구제 금융도 나오고 이러면서 통화가 많이 풀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돌아왔고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많은 은행들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네. 특별한 케이스 아주 과하게 했던 케이스에 벌어진 일인데 그래도 뭐 저희 커뮤니티로 좀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뭐 은행들과 이 예금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요. 네. 좋은 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도 서로 힘을 합쳐서 잘 넘겼던 그런 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 네. 어떤 저희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은행과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불안감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아요. 네. 저한테 뭐 그런 식으로 뭐 이게 이렇게 불안한데 더 큰 은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그거 아니다 설명을 해드려요. 네. 뭐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뉴스라고 하는 것들,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하면은 그 아주 그 평범한 예금주들한테 쓸데없는 패닉을 줄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너무 과한 신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미팅을 하게 됐는데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FDIC 뭐 이제 보험이 그 개런티가 되잖아요. 네네. 25만 불에 어떤 분들이 그거 1인당 체킹 어카운트 25만 불, 세이빙 25만 불, CD 25만 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우리가 서민들이 제일 알고 싶은 거 FDIC 돈에 대한 보험과 이 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FDIC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은행의 실패, 은행의 부도 시에도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해 놓은 재원으로 예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한 개별 디파지토리 그러니까 예금 기관별로 한 개인에게 25만 불의 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금융기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의 한도는 25만 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스 어카운트 또는 뭐 MMDA 같은 종류의 예금 어카운트를 다 포함해서 25만 불까지가 한 은행에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의 한도인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이제 오너십 카테고리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부부가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드실 경우에는 그거는 별도의 다시 25만 불의 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0만 불을 한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25만 불을 떼어내서 제 배우자랑 같이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고 거기다 25만 불을 예치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혼자 갖고 있던 25만 불, 50만 불은 네. 25만 불까지밖에 예금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이 조인트 어카운트는 별도의 오너십 카테고리, 그러니까 개인 어카운트가 아니라 조인트 어카운트라는 별도의 오너십 카테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25만 불의 추가 한도가 적용이 돼서 50만 불 전체가 예금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제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네.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 중에 얼마만큼이 예금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고 얼마만큼이 벗어나 있는지
이 은행 안에서 이 예금 보험의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것이 아마 제일 빨리 하실 수 있는 거고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아주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한인계 은행들이 타 은행보다 장점이 있는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많은 브랜치가 있고 또 한국말로 커스터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또 이 은행 그 관련 업무자들을 좀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듣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그 금융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은 또 각 은행마다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어카운트 또 서비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예금은행보험공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1인당 25만 불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A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세이빙에 체킹에 각각 25만 불씩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네. 그렇지 않다. 네. 내 이름으로 된 그 은행 전체 합산으로 25만 불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개인 그 예금주들한테는 제일 큰 의문 사항일 거고 사실 또 이제 제가 좀 의문을 좀 바보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은행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금리가 높은 게 좋아요? 금리가 낮은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어, 은행업 입장에서는. 금융업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적은 상태가 가장 좋을 거고요. 이제 사실 이자율이라는 거는 네. 뭐 보여지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 이자율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실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의 현재 금리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통화를 재정 긴축을 의미하는 거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은행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뭐 신용상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단순히 이자율이 높으냐 낮으냐만으로 어떤 게 은행한테 더 유리하냐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뭐 한인은행에 세이빙스를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자율을 봤더니 뭐 0.0 뭐 그래서 되게 미미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는 뭐 이자율을 되게 높은 CD로 바깥하면은 뭐 거의 몇십 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면은 매달 받는 이자가 이만큼인데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더 몰릴 수도 있고 뭐 CD라는 상품에 고금리 상품에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행은 돈을 받으면 그게 다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이게 뭐 나한테 매달 5% 이자를 주면 어디서 더 벌어서 최소한 5%는 벌어야지 마이너스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은행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은행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오르고 네. 특히 예금 금리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네. 은행이 굉장히 비싸게 돈을 조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네. 그러면 그 높은 조달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네. 다시 대출의 형태로 그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금리가 높을 때에는 대출 시장도 경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또 제한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이 은행에게는 수익성을 내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의 일반적인 은행의 수익 전망과 2023년의 수익 전망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올해가 은행 입장에서는 더 낮은 수익성이 기록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게 뭐 맞는 시기일 거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은행이라는 게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요즘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아요.
은행업과 유사한 업체들, 은행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니까 은행 지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은행 상품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공격적인 이자율과 네. 매력적인 오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사태가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은행에 대한 인지도나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또 그런 대한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궁금했어요. 은행 금리가 낮은 게 좋은 건지 높은 게 좋은 건지. 제가 여태껏 한 10년 동안은 은행 금리가 되게 낮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실물적인 경제는 은행의 경기가 되게 좋았다. 은행이 되게 좋았고 대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이바지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은행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고 나니까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경색도 있을 거고 어떤 돈의 회전이라는 부분에서 또 빌려준 돈의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네. 지금 그 각 은행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뭐 겉으로는 은행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여다 보면 기본적으로 예금에 대한 지급 준비를 남겨두고 뭐 대출을 하던 투자를 하던 여러 가지 형태를 할 네. 거 아니에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는 국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네.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렇다면 다른 은행도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떤 데 투자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행의 건전성이 다 달라질 텐데 우리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은행, 특히 이제 한인은행의 경우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 은행이 잘 운영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인은행들은 다 잘하세요. 다 건전하시고. 다 믿어야 돼요? 네, 아니 그건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네네. 이 한인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네. 이 어떤 그 투자 이런 것들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네. 또 안정적으로 은행을 잘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너무 은행을 잘 안전하게 운영하고 법규를 지키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은행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사실 작으면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사태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을 잘못 운영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나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은행이 위협을 받고 있는다는 것들이 요즘 벌어지는 일이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사실 뭐 지금 한인은행들이랑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하고는 사이즈가 안 맞아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은행들도 문제를 갖는데 이제 우리 커뮤니티 뱅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하시지만은 네. 더 신경 많이 쓰시고 하는데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나는 예금주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제가 네. 은행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은행들은 네. 어디다 내놔도 부럽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그 타 커뮤니티보다도 우수한 그런 정도의 그런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주들한테는 사실 불안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은행이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25만 불까지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럼 그 이상의 돈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잘 운영을 해서 그 돈이 내가 뭐 은퇴연금이다, 내가 매달 쓰는 내 생활비다, 매달 내가 꼭 필요한 치료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돈이 잠시라도 잠기거나 물리면은 어떤 일상이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 개인적으로 더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은행 자체가 이런 건 전 큰 걱정은 안 해요. 그렇죠. 잘하시는 은행들이니까 다들. 네, 우리 지금 한인 은행들이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해 그럼요. 왔을 때는 안전성을 추구하고 또 경영을 잘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자세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살롱에서는 내 은행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금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2부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살롱 월요일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으로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과연 내 은행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와이어발리의 미주 법인장인 마커스 신 법인장님과 라디오 서울의 대표 브라이언 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조이스님
대표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브라이언 전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우리 전 대표님이 전문 경영인이기도 하시지만 IT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이 금융 위기에 있어서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SVB의 경우에는요.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정말 초단기간 내에 파산이 됐어요. 그의 주요 원인이 이 모바일 폰 뱅킹에 따른 예금 유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폰 뱅크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양적 그 유동성을 또 제공을 했고 또 이걸 걷어들이기 위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폰뱅킹과 같이 너무나 쉽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시스템이 결국은 이런 금융 위기의 확산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급한 불을 정부에서 빠르게 끄기는 했지만 이게 빠른 뱅크런을 막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느린 뱅크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바일 시스템 이런 것과 어떤 금융 글쎄. 위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하세요? 그걸 갖다 사실은 네. 그 금융 전산화와 네. 그런 어떤 은행 그 뱅크론을 연결시키는 거는 결과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커뮤니티 뱅크도 그렇고 많은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길에 이렇게 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월스파고 같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코어 뱅킹 시스템 자체가 저도 사실은 은행 제가 언론사 오기 전에 옛날에는 뭐 한인 은행들의 그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컨설턴트도 해봤고 그래서 옛날이지만 이제 뭐 은행 시스템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번에 그 뱅크론의 가장 이 언론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네. 터지니까 모바일로 돈을 순식간에 이체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은행들은 특히 실리콘밸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시그네처 뱅크 그런 데는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텍 세이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이 만약에 어떤 그런 모바일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네. 아까 신 사장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용을 안 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갖다 이쪽으로 마음대로 이체하고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람을 거치지 않고 다이내믹하게 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아니면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길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날 우리가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날 그 앞에 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원시적인 그 은행 뱅클런이라고 해요. 그분들은 이제 그거 안 쓰고 네. 그냥 걸어가서 줄 서는 분들은 원시적인 형태의 뱅클 우리가 늘 봐왔던 아주 단순한 네. 1차원적인 뱅클런인데 이미 그때는 은행의 대출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논리를 모든 은행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그 커뮤니티 이런 작은 사이즈의 뱅크들은 그 트래디셔널 코어 뱅킹을 씀으로써 어떤 일정 부분 안정성도 보장이 돼요. 네. 실시간 시스템이 아니고 하루 정도 시간이 유예가 되고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편리성. 내가 이런 것도 금방 하고 싶고 내가 텔러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내 온라인 뱅킹을 이용해서 뭐든지 하고 싶다라는 것들. 근데 거기에는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게 되죠. 네. 물론 이제 그 SV뱅크는 그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짧은 시간에 이틀 만에 다 돈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가속화 시켰지만은 그거 하나가 모든 은행의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건 좀 약간 좀 너무 해석이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또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거고요. 네, 예, 네. 결국은 네.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뱅크런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은행이 뱅크런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데 있는 게 불안하니까 좀 더 큰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아주 되게 원시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한인뱅크처럼 이렇게 커뮤니티하고 타이트하게 묻혀 있고 믿어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를 잘 이해해서 론도 훨씬 더 프렌들리하고 네.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해주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 뱅크를 운영을 하시면은 네. 고객의 신뢰가 더 쌓여서 실제로 우리 그 커뮤니티만큼은 좀 더 안전하게 은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신용 경색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우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은행의 재정, 대차 대조표를 보면 그 은행의 건전성을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예금 고객이 거래 은행의 대차 대조표 상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알려줄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상장되어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라는 게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 필요한 정보들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제 시기에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자사의 웹사이트에 재무제표, 애뉴얼 재무제표를 포함한 뭐 연간 경영 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거래하시는 은행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게 뭐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주식하실 때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조이스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은행에서 소개하는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로 3년 동안 보험회사에 예금되어 있는데 사인할 때 보험회사에서 FDIC로 커버 안 된다고 한 상태로 했거든요. AIG 보험회사랑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이라는 보험회사에서 3년간 두는 걸로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나요? 어뉴티 어카운트에 있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모든 회사는 망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예외가 될 수는 없죠. 네. 보험회사가 망할 수 있느냐 안 망할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지금 투자하신 상품이 그 운영사의 파산 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그러니까 보호라는 건 여기서 이제 원금의 보호가 아니고 운영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투자한 자산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거에서 회수가 가능한 건지 네.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질문에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은행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지금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안전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물론 이 안보와 경제는 낙관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미리 준비해야 될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보고 여기서 계세요?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우리 신 사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친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해요. 사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시는 분과 네. 항상 그 어두운 생각을 하는 분들. 뉴욕에도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뭐 미스터 듀민가. 네. 항상 뭐가 있으면 뭐 시스템이 무너진다 어떻게 돼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한 그렇죠.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전체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예금. 네. 뭐 은행은 나라에서 보여줄 거고 은행이 열심히 잘하고 문제만 안 일으키면 레귤레이션 안에서 규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은행도 큰 걱정할 게 없을 거고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타이트하게 서로 붙어서 서로 같이 아껴주면서 성장한다고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다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과연 내 예금이 안전한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인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경제라는 부분들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어떨 때 자다가 발떡 깨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가축을 좀 사가지고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도 그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은 네. 그 정도로 경제 전망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네. 이제 예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뭐 무리하게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25만 불 이상은 다 빼가지고 다른 네. 은행에 옮기는 게 현실적인지 이런 네. 부분도 실제로 저한테 몇 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우리 신 대표 말씀했듯이 내가 지금 있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잘 받아보세요. 그럼 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분의 이득을 지켜주고 그분의 편의성을 보장해주면서 자산을 예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네. 아마 그런 걱정이 좀 더 현실적인 걱정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제넬 옐렌도 지금 발언이 왔다 갔다 하고 제롬 파일 욕먹는 판에 어떤 정확한 경제를 예측한다는 거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죠. 네, 뭐 분명 그 경제 전망에 대한 뭐 각자의 뷰가 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일반 금융 소비자, 일반 은행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은 제 생각에는 뭐 위기가 올 거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위기의 정도나 강도 뭐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대비한다라는 거는 대비를 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이 잘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예금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가 네. 아마 오늘의 뭐 가장 중요한 토픽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25만 불이라는 연방 예금 보험에 대한 신뢰는 갖고 계셔라. 네. 그러니까 25만 불을 넘지 않는 예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은행을 옮기시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네. 돈을 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다 놓고 어디다 깔아두실 거 아니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 25만 불을 넘지 않는 예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불안하시겠지만 은행과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5만 불을 초과하는 예금을 갖고 계시는 개인, 기업들이 되겠죠. 특히 기업이라고 하면 25만 불 초과하는 예금을 갖고 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는 거는 되게 넓은 범위의 시스템 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25만 불이 넘는 나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과 방법을 찾는 게 아마 지금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장님 내일도 준비해 주시죠? 예, 특별 뭐 방송. 내일도 사실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지난 이 벌어진 일에 대한 그런 리뷰도 좀 해봤고 네. 은행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위기가 내재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짝 봤고 내일은 이제 우리 그 신 사장이 신 대표께서 그러면 앞으로 이 뱅킹 시스템이 과연 나하고 직접 내 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것들이 좀 더 나한테 도움을 주는 형태의 뱅킹인지에 대한 설명, 그 현재 뱅킹, 미래의 뱅킹 그리고 개인 뱅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제가 살짝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다. 오죽하면 이런 금융 위기 속에서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과연 내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질문을 내일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은행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라디오 살롱에서 준비한 특별 방송 함께해 주신 금융 전문가 와이어발리의 미주 법인장이신 마커스 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아주 감초 역할을 톡톡히 잘해주신 방송쟁이이신가 봐요. 우리 브라이언 라디오 서울의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